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출퇴근 외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으면서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 어찌 관리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최고 단계가 그렇습니다. 적용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네. 위기다라고 지금 정부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가 이제 선포가 됐는데 네. 문제는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요. 우리가 또 처음 보는 숫자를 경신했습니다. 네. 1,300명을 넘겼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는 그대로고요. 네. 지금 너무나 광범위한 확산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어제는 81%가 수도권이었는데 오늘도 78%입니다. 자, 내일도 1,000명대가 나온다면 다음 주는 지금 어제 정은경 청장이 발표한 수학적 모델링의 결과는 7월 말에는 2,100명도 넘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최대한 억제해보자는 유일한 방책이 4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부겸 국무총리의 우려 사항 그리고 당부 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의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 시간을 감안해 매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다만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역 강화 조치도 이 4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게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합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바뀌게 됩니다. 4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네.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아주 크게 바뀌는 게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서 6시 전에는 지금처럼 5인 이상 집합금지예요. 네, 4명까지 식사 차 마시고 할 수 있는데 자,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2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고요. 식당,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6시 이후에는 상당히 풍경이 조용해지게 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유흥업소들은 다 집합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친족 외에는 예식장, 장례식장을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99명 허용인데 이제는 친족만 이 장례나 결혼을 참여할 수 있고요. 종교는 모두 다 비대면 집회로 전환되고요.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이러한 대목이 크게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2주죠. 앞으로 2주 동안인데 월요일 7월 12일부터 적용이 시작돼서 7월 25일까지 2주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녁 시간에 사실상 모임 이런 건 이제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자, 만약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벌금 10만 원 이게 네. 조치 다인가요? 자, 위반됐을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10만 원. 만약에 3명이 모여서 밥을 먹다가 방역에 이제 수칙 위반으로 걸렸다. 그럼 개인당 10만 원씩이고요. 업주는 그걸 방치 방임했잖아요. 업주는 과태료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벌금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4명 이상 그리고 4명까지 만나고 2명까지 만나는 거 저녁 때는 네. 2명까지 만나고 6시 이런 조치가 기준으로. 네. 동거 가족은 또 제외라고 들었어요. 제외입니다.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부모님을 만난다. 이거는 동거 가족이 아니라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동거 가족이라 하면 주소지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든 혹은 배우자 관계라도 주소가 분리돼 있으면 동거 가족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4명이 저녁을 먹고 있어요. 근데 2명만 됐는데 왜 4명이 모여 있죠? 저희가 한 집안 식구입니다. 그러면 이 4명이 한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기록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지가 4명이 동일하다 그러면 사실 2명씩 나가서 밥 먹고 오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동거 가족의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 그 외에는 지금 이 백신 인센티브 없고요. 노카운트 하는 거 없고요. 직계 가족 8명까지였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동거 가족만 유일하게 예외. 자, 일단 앞서 2주만 해본다고 그랬는데 네. 2주 이후로 넘어가면 이게 좀 네.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게 네. 휴가철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다 넘어가는데 네. 이러면 또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데요. 사실상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원래는 서울만 4단계를 하려다가 네. 하루에도 지금 경기에 살면서 서울 출퇴근하는 분이나 서울 살면서 인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 서울, 인천, 경기를 묶어서 수도권 4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뭐 밤에 5명이 모였다, 술을 먹는다, 뭐 자정까지 논다, 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가철에 가장 걱정되는 게 이동인데요.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자체의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는 주말에도 원정 관람도 있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또 원정 음주도 있습니다. 또 휴가지에 가서 뭐 노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권은 지금 숙박업소가 3분의 2까지만 예약을 받기 때문에 만실이 됐으면 3분의 1을 지금 취소시켜야 돼요. 네. 그런데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동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이건 개인들이 참여하고 따라주셔야 할 대목입니다. 자, 학교도 비상인데요. 이제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서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은혜 부총리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유치원과 초, 중, 고 특수학교는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은 7월 14일 본격 적용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7월 12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학교는 학사 일정을 위한 준비 기간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긴급 돌봄에 준하여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방과 후 가정을 통한 돌봄 운영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자, 아무리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돌봄 같은 경우까지 네. 다 제한하게 되면 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예. 있기 때문에 돌봄은 계속 운영을 한다는 거죠. 3차 대유행인 지난 겨울에도 돌봄은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는 이제 있고요. 긴급 돌봄도 있습니다. 다만 그 돌보는 과정에도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인원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선생님들, 교사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비스는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는 이렇게 방역을 강화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학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학원은 그대로 가는 거죠. 일단 밤 10시까지 하는 걸 그대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그분들 생계이기 때문에 또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계기도 하고 이제 뭐냐 하면 지금 학생들이 이게 다중이용 시설에 모여서 뭐 취식을 하거나 노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서 공부한다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학원에 가서 나는 내 공부를 한다. 근데 모여 있잖아요. 사실은 밀집을 하죠. 네. 학원에 걸리는 제한은 딱 2개예요. 네. 하나는 지금 거리두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학원 교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원 종사자들은 이제 먼저 접종을 받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코로나 이 PCR 검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지금 학생들 스스로는 밤 10시까지 학원에 모여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원가가 지금 감염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학원 자체에서 방역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현장 점검 나갑니까? 현장 점검은 할 텐데 네. 이거는 이제 랜덤 체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불시에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 서울 시내만 수도권만 해도 학원이 한두 곳입니까? 거길 매일 점검할 수는 없겠죠. 어쩌다가 불시에 단속에 걸릴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원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여름에 덥다고 환기를 안 시키고 에어컨을 계속 돌리는데 한두 명 감염자가 퍼지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거든요. 학원의 방역을 어떻게 그야말로 이제 강화할 수 있을까?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죠. 물론 이제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그래야겠죠. 만약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이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현장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거
뭐 시작을 지금, 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한 뭐 202건 정도가 적발이 돼서 구상권 청구가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네. 이 방역 비용에 들어간 거 다 물어내시오. 업주가. 이게 3건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지금 200건이면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1년여의 기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럼 걸려서 만약에 어떤 처벌을 받느냐? 처음에 과태료 3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제 어제 시작됐는데 한 번 걸렸다. 방역수칙 위반됐다. 그럼 열흘 영업정지거든요. 학원이 불시 단속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확인됐어요. 거리두기를 안 했어요. 그럼 열흘 동안 영업정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왜 하냐면 불법으로라도 벌어들이는 돈과 과태료라고 하는 부담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걸리는 걸 각오하고 영업합니다. 종업원에 이런 증언도 있었어요. 이 학원도 사실은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 조금 안타까운 점이 서울시 같은 경우 역학조사관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부족합니다. 하는데 일부 그 구청장들 주장에 의하면 네. 이전에 3차 대유행 끝난 다음에 역학조사관들을 다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서 이제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좀 네.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고요. 먼저 이제 엊그제 1,000명을 넘기 시작하자 삼성역에서는 검사 키트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4,500명분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2배 분량인데 10,000명 넘게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 수급 문제도 있지만 인력이 훨씬 중요한데 물론 급할 때는 많이 필요하지만 이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때는 그 인력이 다 필요 없으니까 돌려보내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다시 더 강한 비상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걸 전문가가 계속 경고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 사람들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탄력적인 지금 운영 제도가 있었어야 하는데 심지어 특전사요원 들어왔었고요. 네. 지난해 생각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의무사령부 인력들도 들어오고 군이 많이 동원됐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생들, 자원봉사자 많이 동원됐었거든요. 지금 한 300명 정도를 이제 급하게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필요 없을 때는 뭐 현장으로 본직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이러한 또 유사시에는 빠르게 모일 수 있는 수급 상황에 대한 완급 제도를 좀 잘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2주간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네. 큰 싸움 중에 하나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의 그렇습니다. 싸움인데 이게 델타 변이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랑 다르게 보통 이제 후각을 좀 네, 잃는다고 네. 하잖아요. 이 증상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거 맹신하면 안 되지만 영국에서 나온 의학적인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하면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열이죠, 열. KBS 들어올 때도 다 발열 체크부터 네. 하니까요. 열이 높으면 못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열이 나면 혹시 코로나인가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증상은 후각이나 미각이 상실되는 정도면 이상하다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근데 이번 델타 변이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증상이 처음에 두통, 인후통 또는 콧물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코로나보다는 오히려 감기랑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검사를 늦게 받게 되고 병원에 늦게 가게 되니까 그 사이에 무증상 경증 확진자들이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돼서 안 그래도 감염력이 높은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놓고 이게 인후통, 두통, 콧물, 기침, 오한, 발열까지 조금만 이상하면 가라. 찾아가서 검사 검사를 받아라. 해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백신 접종률이 어제 기준으로 1차가 30.2%라고 합니다. 이 백신 접종률 높이서 그나마 이제 사망률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코로나 네. 상황 장기화 대비해서 백신 접종률 더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